브라이언 정의 도시 여행 이도 저도.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브라이언 정의 이도 저도 MC JJ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커뮤니케이터 브라이언 정입니다. 네, 브라이언, 저희가 저번 시간에는 성스러운 도시인 예루살렘 다녀왔잖아요. 네. 이번에는 조금 핫한 곳으로 좀 가보고 싶습니다. 어디로 가면 될까요? 이번에는 좀 액티비티가 있는 그런 네. 도시로 가는 게 좋은데, 안 그래도 우리 JJ한테 딱 맞는 도시, 그런 도시를 가려고 제가 계획을 했습니다. 저한테 맞는 도시는 어떤 도시인지 모르겠는데 어디죠? 네, 아주 그냥 엄청난 열정과 정열이 있는 남미의 파리라고 불리는 그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입니다. 아르헨티나! 네, 아르헨티나면은 리오넬 메시가 있는 메시의 나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가 아르헨티나 수도 맞죠? 그렇습니다. 남미의 파리라고 불려요. 그렇습니다. 네.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이제 아르헨티나의 수도고요. 우리말로 하면 그 좋은 공기다. 영어로 하면 굿 에어. 좋은 네. 공기다 이런 예. 뜻인데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공기가 그렇게 완전히 저한테 좋진 않았는데 저는 그 좋은 공기 이상의 어떤 것을 그렇게 느끼고 왔습니다. 궁금한데요. 아니, 좋은 공기 이상이면은 어떤 걸 느끼고 오신 거죠? 네, 저는 그 친절한 아르헨티나 사람, 그 아르헨티나 사람의 그 친절성과 그리고 이제 그 탱고 그리고 이제 열정, 무엇보다도 그 감동을 주는 현대사의 역사가 진하게 묻어있는 그런 어떤 그 역사성,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또 아르헨티나의 역사성을 느끼고 왔습니다. 저는 남미가 가보고 싶긴 한데 조금 무섭긴 하거든요. 근데 좀 친절했나 봐요. 네. 또 역사 얘기하셨는데 네, 제가 아르헨티나 축구의 역사는 좀 압니다. 그렇습니다. 월드컵 우승 3번 하고 이런 건 잘 아는데 네. 아르헨티나가 근데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남미인 건 알겠는데 그 위치를 잘 모르겠네요. 네, 아르헨티나가 그 남미인데 네, 남미가 워낙 큽니다. 그렇죠. 근데 그 남미의 그 끝쪽, 그냥 워낙 광활한 나라이다 보니까 그 중부부터 저 끝까지 길게 그 펼쳐진 그런 나라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아르헨티나 서쪽에는 그 칠레, 세계에서 가장 긴 나라. 길게 칠레. 생겼잖아요. 그렇습니다. 무려 길이가 직선거리만 4,270km나 되는 예. 칠레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북쪽에는 그 유명한 그 아르헨티나와 언제나 축구 때문에 전쟁을 하는 브라질이 있는. 엄청 크잖아요, 브라질도. 예, 대충 감이 잡히십니까? 네, 그 사이에 딱 있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아니, 남미면은 그럼 좀 날씨가 뜨거운가요? 지금은 계절이 어떻게 되나? 그렇습니다. 지금은 남반구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 여름이죠. 근데 여름이긴 반대구나. 한데 그 아르헨티나가 위아래로 이게 길어서 무려 뭐 길이가 뭐 3,800km나 되니까요. 칠레랑 만만치 않은데요? 그렇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길이로 따지면. 네. 그래서 이제 그 위쪽은 북쪽이죠. 북쪽은 뭐 아열대의 기후인 것이고, 지금 중앙 쪽은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그 부에노스아이레스 쪽은 이제 그 온대인 것이고요. 저 아래쪽에 있는 그 남부 쪽 파타고니아 지방이라고 하는데요. 거기는 이제 그 한대입니다. 한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지금 계절을 딱히 제가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름이긴 하지만. 다 다르구나.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옷을 장롱에 넣을 수가 없겠네요. 여기 사람들은 어디 여행 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고 싶은데, 네. 아르헨티나는 사실 제가 알고 있는 거라고 하면은 그 축구랑 네. 소고기 저렴한 거. 그거 되게 부럽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거밖에 모르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뭐 축구는 뭐 너무너무 유명하고요. 그 네. 아르헨티나 그 축구팀의 그 유니폼 딱 봐도 뭐 딱 눈에 띄지 않습니까? 하늘색.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소고기는 뭐 너무 뭐 아름답다라기보다도 맛있는 네. 맛있는 아이템이고. 아름답게 맛있는. 예, 그렇습니다. 네. 아르헨티나는 그러면 나라 이름은 어떻게 정해진 거예요? 예, 이 아르헨티나라는 그 뜻은 네. 원래 이제 그 실버라는 이 은이라는 뜻인 그 라틴어 아르헨툼에서 나왔습니다. 은. 그렇습니다. 아르헨툼에서 이제 아르헨티나가 나온 것이죠. 그럼 뭔가 아르헨티나가 은이 굉장히 생산이 많이 되고 그런 건가? 그렇습니다. 은이 실질적으로 생산이 많이 됐고요. 그런데 그 아르헨티나라는 말을 처음 그 사용한 사람이 그 마르틴 엘 바르코 센티에네라고 하는 그런 저도 발음이 안 됩니다. 네. 마르틴 엘 바르코 센티에네라고 하는 이런 시인이, 요분이 이제 1500년대 초반부터 이제 1600년대 초반까지 사신 굉장히 오래 사신 분인데, 요 분이 이제 그 시인입니다. 시인인데 이분이 그 스페인의 남아메리카 개척에 많이 관여를 했던 분인데,
그분의 그 그분의 문학 작품에서 요 아리엔툼, 요 아르헨티나라는 말을 처음으로 이렇게 사용했다라고 그렇게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시인이 사용한 그 단어가 그렇습니다. 나라 이름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아니 아까 뭐 마르틴 뭐라고요? 마르틴 엘 바르코 센티에네. 이 남미 이름이 굉장히 깁니다, 사실은. 이 남미 이름 약간 이게 스페인어 느낌 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스페인어고요. 네. 지금 그래서 이제 그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그 리오데 라 플라타라고 하는 강이 흐르는데 네. 요 그 라플라타 강이라고 우리가 줄여서 말하는데요. 그 플라타라고 하는 것이 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도시 이름에서 벌써 도시 이름 자체가 은이었으니까 이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을 캐러 왔었고 특히 이제 스페인의 그 정복자들이 이렇게 와서 그 은을 많이 캐 갔겠죠. 그래서 이런 이름을 이렇게 붙여진 겁니다. 이런 이름이. 은은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음하지는 않고 은은합니다. 금금하지 않고. 네. 네. 스페인이 그러면 지배를 했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르헨티나는 그 16세기부터 네. 18세기에 걸쳐서 그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고 아. 스페인의 지배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 착취의 역사인 것이죠. 식민지에서 엄청난 은도 캐가고 수많은 구리도 캐가고 그 아르헨티나가 그 지하 자원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것들을 이렇게 캐간 것이죠. 착취를 해간 것이죠.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 200년 넘게 그러면은 착취를 당하고 네. 그럼 독립하기가 힘들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독립은 사실 굉장히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나? 1810년대에 들어서서 이제 그 유럽에서 스페인이 그 나폴레옹 군대한테 그 굴복을 하게 됩니다. 그 나폴레옹이 들어와서 스페인을 지배하게 되니까 네. 스페인의 국력이 좀 이렇게 약해졌겠죠. 그렇게 약해졌을 때 독립을 쟁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딱 타이밍 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선언을 하고 임시정부를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1816년이 되어서 이제 완벽한 그 독립을 이렇게 이루게 됐는데 네. 독립 후에도 이제 뭐 내란도 벌어지고 뭐 전쟁도 벌어지고 또 혁명도 벌어지고 그래서 이 불안정한 체제로 이렇게 뭐 그 근근히 이렇게 뭐 유지를 한 것이죠. 또 이제 인근 나라 한 3, 40년 지나서 1864년부터 70년까지 또 바로 옆에 이제 또 파라과이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파라과이 알죠. 그렇습니다. 요 파라과이하고 또 전쟁을 치르고 했으니까 굉장히 그 참 암울했던 그런 역사가 그 있었던 것이죠. 바람잘 날 없는 국가였네요. 그럼 그 나폴레옹에게 굴복을 하고 스페인이 약해졌을 때 이렇게 그때 딱 독립을 했으면 나폴레옹한테 되게 고마워하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나서 독립 후에 어떻게 아르헨티나가 잘 살았나요? 그 전쟁 같은 거 끝나고?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네. 어떤 뭐 내란도 있고 전쟁도 있고 뭐 이런 혁명도 있고 이랬었는데 그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요때 이제 그 농업과 목축업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합니다. 워낙 이제 땅이 좋으니까요. 땅이 좋으니까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고 한때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됐었고 어떤 분은 세계 4대 경제 대국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때 왜 그러냐 그러면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아르헨티나가 그 중립국이었습니다. 중립국이었는데 요 중립국인데 이제 유럽에서는 막 전쟁을 하고 있고요. 막 태평양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막 지금 막 피투성이가 된 거죠. 이때 이제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농업과 목축업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소라든가 뭐 곡식 이런 것들을 유럽에다가 이렇게 팔아먹은 것이죠. 팔아먹으니까 이제 거기서 돈이 쫙쫙 들어오겠죠. 어차피 유럽에서는 군량미가 계속 필요하고 어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아르헨티나에서는 중립국을 선언해버리고 이제 많이 그 유럽에 공급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게 된 것이죠. 부를 축적해 나간 것이죠. 틈을 잘 파고 들어갔어요. 이게 약간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은데 스페인이 약간 약해졌을 때 딱 독립을 딱 하고 그렇습니다. 요럴 때 딱 식량 보내고 타이밍 딱 맞춰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시가 그 타이밍을 잘 맞춰가지고 이렇게 반박자 빠르게 슈팅을 잘하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아르헨티나 사람은 타이밍을 잘 맞추네요. 예, 끼어드는 그 DNA가 어떻게 그 메시한테도 그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9세기 말 20세기 초 요때 그 농업과 목축업으로 발전을 했고 또 2차 대전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을 했다. 그래서 경제 대국의 그 지위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그 경제 성장의 과정 속에서 이게 그 빈부격차
이게 빈부격차가 계속 이제 벌어지게 됐고 그래서 이제 조금 후에 나오겠지만 그 역사적인 인물 그 후안 페론 대령 이 후안 나중에 대통령이 되죠. 1946년에 후안 페론 이 대통령이 되면서 그런 어떤 빈부격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타파를 하자. 네. 그래서 이제 페로니즘이라고 하는 페론주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데올로기를 만들면서 그 뭐 사회적 정의, 경제적 자유, 또 정치적 독립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어떤 사회주의 정책을 이렇게 펼쳐 나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돈이 많아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주의면은 다 이게 평등하게 나눠야 되고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워낙 이제 그 돈이 급격히 들어오다 보니까 네. 이제 그 부익부 빈익빈이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쿠데타 1943년이죠 정확히 1943년에 쿠데타를 나중에 1946년에는 대통령이 된 것이고요. 1943년에 쿠데타를 통해서 이렇게 그 어떤 권력을 얻은 이 후안 페론이 이제 사회 교육 개혁을 단행을 하고 이제 사회 복지 시설을 뭐 엄청나게 확충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정부 지출을 뭐 당연히 엄청나게 늘려 나간 것이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반감도 역시 있었죠.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느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안 페론 정부는 엄청난 그 요즘 용어로 말하면 퍼퓰리즘이 되겠죠. 퍼퓰리즘 어떤 그런 정책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게 어떻게 잘 돼서 부응을 했나요? 그런데 문제는 그 뜻은 좋았으나 요 그 페론 대통령의 이 정책 이런 그 사회주의 정책 이런 것들이 그 아르헨티나 경제에 그림자를 들이우는 쇠퇴하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안 좋아졌구나. 그렇습니다. 아니, 그럼 대통령을 좀 어떻게 오래 한 건가요? 한 번에 이렇게 나라가 쇠퇴를 한 거 보면? 이분이 뭐 오래 했다라고 하면 오래 한 것인데 1946년도에 대통령이 되셔서 네. 1955년도에 이분이 이제 쿠데타로 실각을 했습니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분이 네. 쿠데타로 실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9년 정도를 대통령을 한 것이죠. 9년 정도 대통령을 한 거니까 뭐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오래 한 것이죠. 네. 지금도 좀 안 좋은 상황인가요? 그렇게 경제적으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르헨티나는 정말 몇 년에 한 번 꼴로 그 모라토리움을 선언을 해서 지불 유예를 선언을 해서 IMF로부터 돈을 이렇게 빌려가는 겁니다. 꼬가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뭐 좋은 것은 아니겠죠. 그럼 아르헨티나의 약간 흑역사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어떻게 보면 흑역사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나 이제 그 아르헨티나의 흑역사 중에서도 진정한 흑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 그 인디오들을 학살한 건데요. 인디언들이요? 예, 현지 원주민들이죠. 인디오라고 하는 현지 이제 원주민들을 학살한 것인데 중남미에 가면 어떤 나라를 가든요. 볼리비아를 가든 파라과이를 가든 브라질을 가든 뭐 저 위에 콜롬비아를 가든 심지어 멕시코에 가든 그 이렇게 인디오스러운 우리가 그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인디오의 그 이미지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할이 많지. 아르헨티나에서는 인디오가 거의 없고 이 백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좌를 봐도 백인, 우를 봐도 백인, 동서남북을 다 둘러보는데 이상할이 많지 그 인디오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축구를 생각해봐도 볼리비아 뭐 이런 나라 보면 그런 분들만이 있는 것 같은데 아르헨티나 선수는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그렇죠. 진짜? 아르헨티나 선수는 거의 백인이죠. 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인디오와 백인의 혼혈을 우리가 메스티소라고 합니다. 메스티소. 네. 그래서 적어도 이제 인디오는 아니더라도 이제 그 메스티소는 보이는데 메스티소조차 사실 그 이렇게 별로 못 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제가 말씀드린 아르헨티나의 그 흑역사가 있는 것인데요. 네. 1873년에 그 아주 굉장히 유명한 인디오의 추장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이제 깔푸쿠라인데 깔푸쿠라라는 이 추장이 돌아가시니까 그 인디오의 그 사회가 좀 이렇게 웅성웅성 됐겠죠. 지도자를 잃었으니까. 그런데 이때 아르헨티나 정부 내에서 요 추장도 지금 돌아가시고 했으니까 이 인디오들을 좀 싹 쓸어버리자. 이런 사악한 이런 뭐라 그럴까요? 이런 아주 나쁜 계획을 그 세워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 국경 총사령관이었던 훌리오 알로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훌리오 알로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진짜 광활한 그 팜파스 그리고 저 아래 이제 그 파타고니아 이 지역에서 그러니까 뭐 서양인의 눈으로 봤을 때는 뭐 원주민은 야만이겠죠. 야만을 몰아내고 우리가 그 땅을 빼앗아서 그 거대한 땅에서 목축을 하자라고 하는 계획서를 정부에 제출을 하고 또 아르헨티나 정부는 그것을 승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이자라고 하는 인종 청소 계획을 누군가 세우고 또 정부는 그것을 승인하게 되는 엄청난 흑역사가 벌어지는 이 비극이 벌어진 것이죠. 비극이 벌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1878년에 네. 인디오 학살 계획이 작전이 그 시작이 되었고 그 불과 3개월 만에 그 인종 청소 작업이 이렇게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수십만 명의 인디오들이 그 학살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디오가 다 없어져 버린 것이죠. 인종 청소가 됐으니까. 네. 그래서 뭐 백인이 그 땅을 다 점령을 해버리고 백인 위주의 사회가 된 겁니다. 너무 엄청난 흑역사입니다. 진짜 흑역사네요. 네. 아니 이게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네. 한 100몇십 년 전인데 네. 지금하고 이렇게 생각이 다르죠. 정부에서 그런 작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 쓸어버린다니까. 네. 야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지금 아르헨티나에는 백인만 있는 거예요? 그 뭐 100% 백인은 아니고 네. 그래도 거의 뭐 100%에 가깝습니다. 97%가 백인입니다. 굉장히 백인 위주의 사회인 것이고요. 그때 이제 학살당하지 않은 그 남자들은 다 학살을 해버렸고요. 학살당하지 않은 원주민 여자들은 그 백인 가정,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백인 가정에 그 식모로 보내버렸는데 어떻게 보면 현대판 노예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색인종을 아르헨티나에서는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한국 분들도 많이 이민 가서 네. 이렇게 있지만 뭐 미미하고요. 야 같은 나라 사람을 이렇게 학살했다는 게 그리고 남자는 다 죽이고 그렇죠. 여자는 남겨놓고 그럼 그 후에도 이제 정통 인디오들이 거의 없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뭐 거의 있어도 혼혈이고. 있어도 혼혈이고 거의 없다라고 아르헨티나에서는 네.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래서 얼마나 그 이런 유색 인종이 없으면 특히 흑인이 없으면 아르헨티나 대학생들이 그 시험 보는 날에 그 학교에 가기 전에 시내를 좀 배회한다라고 해요. 근데 왜 시내를 배회하냐 그러면 뭐 이런 뭐 소문이 있다라고 합니다. 소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흑인을 보면 재수가 좋다. 얼마나 흑인이 없으면 흑인을 봐야 재수가 좋다. 흑인을 보면 시험을 잘 볼 수 있다. 이런 미신이죠. 소문이면서 미신인데 오죽하면 얼마나 그 흑인들이 없으면 유색인종이 없으면 이런 소문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약간 차별 느낌이 나네요. 네. 약간 뭔가 신기한 거 바라보듯이 그냥 놀리는 것 같고. 네. 이런 시대는 좀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아르헨티나가 저는 근데 아직 감이 안 오는 게 그 사이에 있는 건 알겠는데 얼마나 큰 건지 모르겠어요. 아르헨티나가 네. 정말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죠? 네, 국토 면적이 세계에서 그 8번째로 그 넓은 나라고요. 여덟 번째. 대한민국의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의 28배. 한반도의 13배. 엄청 크구나. 네, 278만 400제곱킬로미터입니다. 뭐 엄청나죠. 그래서 남미에서는 브라질에 이어서 그 두 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아니 이렇게 큰 걸 왜 몰랐지? 아르헨티나 사람이 많이 있나 봐요. 그러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대한민국보다 28배가 큰데 그 인구는 4,500만 명이니까 우리나라보다 작네? 예, 우리나라보다 그 작습니다. 아니 이렇게 큰 나라에서 4,500만 명밖에 안 살아요? 네,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뭐 인구 밀도가 막 우리나라하고 비교할 수가 없고요. 야.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북쪽에 이제 그 파라과이가 있고요. 또 볼리비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북동쪽에 그 북동쪽에 브라질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동쪽에는 그 자그마한 나라입니다. 아르헨티나에 비하면 굉장히 자그마한 나라인데 역시 우루과이가 있는데 우루과이도 축구 잘하죠. 작은 나라인데 잘하죠. 네. 예. 그리고 서쪽과 남쪽 이게 길게 칠레가 워낙 길다 보니까 서쪽과 남쪽으로 칠레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니 아까 그 칠레만큼 거의 길다고 했는데 얼마나 긴 거예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3,800 감이 안 와가지고 네, 3,800이 북쪽과 남쪽의 직선거리가 네. 3,800km니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하노이 편에서 네네네. 하노이 편에서 그 베트남의 국토 길이가 북쪽에서 남쪽까지 거의 엄청 길다 예, 그랬잖아요. 1,650km인데 아. 이것도 굉장히 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배도 아르헨티나가 거의 2배가 넘는 것이죠. 3,800km니까 뭐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 못 하겠습니다. 네. 비행기 타면 얼마나 정도 걸리는 건지 모르겠네. 뭐 비행기 타면은 뭐 한 국가에서 한 국가 같은 나라인데도 뭐 5시간 정도. 그 정도예요? 네, 4시간 5시간. 아, 이거 엄청 길네. 뭐 최남단에서 최북단까지 가는데 그렇게 되는 거니까 뭐 넓은 나라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뭐 명절에 우리는 저는 홍천이 큰 집이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가는데 뭐 금방 가는데 여기서는 뭐 비행기 타고 5시간 가야 갈 수 있고 그럴 수도 있겠네. 한 그렇습니다. 가족이.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이게 남반구이기 때문에 북위가 아니고 남위입니다. 남위라고 하죠. 그래서 남위 21도부터 남위 55도에 걸쳐서 있고, 그래서 이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북쪽에는 그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과수 폭포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중부 쪽에는 그 지평선, 우리나라에서도 지평선을 볼 수가 있나요? 지평선이 보이는 그 대초원 지역인 그 팜파스 지역이 있고요. 또 서부 쪽에는 칠레 쪽이죠. 그 안데스 산맥 그 막 해발 뭐 4,000m 되는 뭐 3,500m 되는 그 안데스 산맥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그 남위 38도 이남 지역, 이제 빙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빙하가 보이는 그 파타고니아 지역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한 나라에 아열대도 있고 뭐 빙하도 보이고 막 3,800m의 뭐 이런 뭐 산악 지역도 있고, 그리고 지평선이 보이는 대초원 지역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저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열정 막 이런 이미지 때문에 네. 뜨거울 줄만 알았거든요. 네. 빙하 그 신기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호주 편에서 지난번 그 시드니 편에서 그 타즈메니아 그 JJ의 밑에, 첫사랑이 있는 첫사랑은 아니고 첫사랑은 아닙니까? 예, 어쨌든 사귀었던, 그 JJ의 그 사랑이 있는 옛 여친이 있는. 옛 여친이 있는 네. 그 타스메니아에서 남극 투어를 출발을 하는데 사실 그 타즈메니아보다 그 아르헨티나의 그 파타고니아의 최남단이 훨씬 더 남극에서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남극으로 이제 출발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야, 진짜 아니 이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후를 어떻게 딱 계절을 언제라고 할 수가 없겠어요. 아르헨티나에게. 그렇습니다. 예. 뭐 언제 뭐 딱히 언제 여행을 해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11월부터 4월 사이에 가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많은 그 여행객들이 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기후 때가 워낙 다양하니까 특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죠. 지금 가면 좋은 건데. 네. 시간과 돈만 되면 가는 건데 말이죠. 예. 심지어 아르헨티나의 기후는 16개가 있다. 16개 기후로 세분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가 16개인데 뭐 특정 계절에 가라라고 말씀을 더더욱 못 드리는 것이죠. 아르헨티나로 여행 가실 분들은 기후를 잘 파악하시고 가셔야겠습니다. 네. 아르헨티나가 왜 제가 뜨겁게 생각했냐면 네. 또 그게 있어요. 국기 보면 그렇습니다. 가운데 태양이 그냥 이글이글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하늘색 뭐 줄도 쳐져 있었던 것 같고 아닌가? 그렇습니다. 하늘색 맞죠? 예. 예.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 아르헨티나 국기는 아르헨티나 그 국가 대표 선수들이 거의 유니폼으로 거의 뭐 다른 나라는 조금씩 디자인이 바뀌는데 네. 아르헨티나는 참 안 바뀌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 4년마다 벌어지는 월드컵에서 어떻게 저렇게 국기를 도안을 해서 그 이렇게 유니폼을 맞춰 입고 나오는지 뭐 그 정도로 생각이 될 정도로 이렇게 그 국기 모양으로 유니폼을 만드는데 국기에 대한 자부심이 참 대단한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와 정의를 그 상징하는 그 하늘색과 그 흰색 줄무늬가 있죠. 그리고 중앙에 그 JJ가 말씀하신 그 태양이 있는데 이 태양이 바로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나타내는 자유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이글이글 타는 이런 열정과 정열을 가지고 너희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나라다. 이것을 보여주는 듯한 그런 국기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유와 정의를 사랑한다. 그래서 하늘색과 흰색을 배치한 것이죠. 굉장히 뜻깊은 국기입니다. 그 태양 안에 눈, 코, 입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맞나요? 예, 맞습니다. 맞나? 예, 그 얼굴입니다. 뭔가 저의 지식에 감탄했어요. 단순한 태양이 아니고 얼굴입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